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쪽 끝에 위치한 아체해주는 17세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했던 아체 왕국이 영광을 누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열강들의 침입이 시작되면서 거세게 저항했는데요. 결국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됐고요. 이후 인도네시아에 편입되고 나서는 분리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이슬람 근본주의 색채가 가장 강해서 공개 태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아체주의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서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 재난 선포를 망설이는 상황이라 피해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인도네시아 아체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필리핀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콩 화재 참사로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도우미들의 안타까운 희생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3개월 된 아이를 구하고 본인은 중상을 입은 가사 도우미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는데요. 홍콩 화재로 위기에 처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의 이야기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주 방위군 병력 주둔을 당분간 허용키로 결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척결을 명목으로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게 법에 위반되고 워싱턴 DC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면서 주 방위군 배치와 배치 요청을 금지했는데요. 항소법원은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명령 이행을 12월 11일까지 보류했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본안 판결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동원하는 광범위한 시도를 연장할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30년) 넘게 무력 충돌을 이어온 콩고 민주공화국과 르완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0만 명 넘게 숨진 분쟁을 끝낼 역사적 합의라면서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끝낸 8번째 전쟁이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콩고, 르완다와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별도의 양자 협정도 각각 체결하면서 희토류 등 자원 일부를 채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놓고 미국 대표단과 회동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매우 유용했다면서도 동의할 수 없는 조항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일 미국 대표단과 회동한 뒤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18년 영국에서 러시아 이중 간첩을 신경작용제 노비촉으로 암살하려던 사건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영국의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을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군 총정찰국 요원 2명이 저지른 일로 규정을 하고 이 팀은 상부의 지시로 이를 수행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 작전을 승인했을 거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영국 외무부는 이에 따라 러시아군 총정찰국과 관련자 11명을 제재하고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날조된 구실로 부과된 제재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회사의 핵심 미래 기술로 제시했던 메타버스와 관련해 내년 예산을 30% 삭감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2021년 3차원 가상세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사명까지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지만 메타버스 관련 사업은 지금까지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3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메타는 초지능 등 인공지능 분야와 스마트 안경 등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소비자용 하드웨어 개발에 집중할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그들이 우리 모두를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다. 네, 유럽 정상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한 협상에 대한 그런 평가였습니다.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4일에 인도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 전에 인도 매체랑 인터뷰를 하면서 2일에 열렸던 미국과의 우크라이나 종전한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2일 회동에서는 그동안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전안 초안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20개 정도의 항목으로 수정안이 축소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네. 근데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28개 항목을 4개의 패키지로 분할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바로 논의할 준비가 된 조항도 있었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돈바스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우크라이나에 제안을 했지만 거부를 했다. 그들은 무력 충돌의 길을 선택해서 스스로 이 상황에 빠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어떤 수단으로든 돈바스와 노보로시아를 해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노보로시아는 새로운 러시아란 뜻으로 우크라이나 동남부 흑해 연안 지역을 가리킬 때 러시아가 쓰는 지명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이 종전 협상을 미국 주도로 지금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럽 주요 정상들이 지금 불만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독일 슈피겔지가 유럽 정상들 사이에서 공유된 비공개 통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네. 이 통화에는 유럽이 사실상 종전 협상에서 배제되고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핵심 협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니까 유럽 정상들이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수 있다 이런 경고 발언을 했고요. 네. 독일과 핀란드 정상들까지 장난을 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메르츠 총리가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들이 우리 모두를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그들은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로 지목이 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좀 사이를 원만하게 갖고 가는 것으로 유명한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를 이들과 함께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역시 우려를 했고요. 네.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젤렌스키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는 이 정상들 말고도 폴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총리,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정상들이 위트코프 특사가 이제 러시아에 갔다가 브뤼셀로 와서 협의를 유럽과 함께 진행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걸 요청했는데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에서 바로 미국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 미국이 마련한 종전한 초안에는 돈바스 전역을 러시아에 넘긴다. 서방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해제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한다. 이렇게 유럽이 기존에 주장해온 조건과 정반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또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정상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협상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머리에 혹이 나서 치료도 못한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3일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참의원 본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 그대로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라는 답을 한 건데요. 네. 이 공동성명이 뭐냐면 1972년에 중국과 일본이 수교 당시에 발표했던 성명인데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하고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변경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의 대립에서 한 발 물러선 걸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다음 날 외교부 린젠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중국의 태도는 명확하다. 일본이 확실히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입장 변화가 없다. 이 말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중국은 이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관영 매체인 CCTV가 다카이치 총리를 조롱하는 애니메이션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최근 홈페이지와 그 SNS 위챗 등에 머리에 혹이 나서 의사도 고칠 수 없다라는 제목의 2분 53초짜리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말썽꾸러기 아줌마로 불리는 펠리컨을 닮은 새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새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리컨이 내 뒤에는 독수리 아저씨가 있어. 나를 건드리면 독수리 아저씨를 적으로 돌리는 거야.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연상이 되듯이 예. 펠리컨은 다카이치 총리, 네, 독수리 네. 아저씨는 미국을 미국이겠죠. 상징하는 것으로 네. 해석이 됩니다. 또 펠리컨이 하늘에서 뭔가 작은 물건이 떨어졌는데 이건 독수리 아저씨가 나를 지지한다는 증거이자 훈장이야 라면서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다른 새들이 저 비뚤어진 아줌마가 또 새 분비물 덩어리를 참배하고 있네 이렇게 비웃는 장면이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0월에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 대금을 복납한 걸 풍자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중국을 상징하는 쿵푸 판다가 펠리컨 옆을 지나가면서 펠리컨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머리에 혹이 나서 의사도 치료할 수 없겠네. 이러면서 이제 말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네. CCTV가 이 해당 영상에 설명도 올렸습니다. 시비를 걸기 좋아하는 아줌마는 독수리 아저씨가 뒤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헛소리로 이웃을 성가시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게 위챗에서 13,000번 이상이나 공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은 직접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모두 그 사람 얘기,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 얘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요즘 관영 매체가 점점 재미있어지네. 뭐 이런 반응들을 올렸다고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데 너무 노골적인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와. 대놓고 아주 그러네요. 조롱하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겉대속중. 겉바 속촉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네, 근데 속으로는 중국이라는 아. 건데요. 중일 외교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금 일본을 찾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네. 반중 정서가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여권에 커버를 씌우고 있는데 대만 여권 커버를 씌워서 국적을 숨긴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대만인데 속은 네. 중국. 이게 일본과 대만 쪽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네. 한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의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대만 여권 커버를 사용했어요 라고 올린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인이 자기 SNS에 빨간색 중국 여권에 네. 중화민국 그러니까 타이완 네, 대만 네. 문구가 새겨진 녹색 여권 커버를 구매해서 씌운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일본 여행이 훨씬 편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한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 이제 일본 여권 디자인 커버의 판매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밤것과 구매처를 알립니다. 이런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쪽 네티즌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중국인이 대만인 행세하는 건 사기가 아니냐, 대만으로 귀화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을 올렸는데 네. 이게 특히나 일본에서 살고 있는 대만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이 되면서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은 대만이나 일본인으로 위장하지 말라. 이거 불법 아니냐라는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일본 법에 따르면 여권 외부에 커버를 씌우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여권을 다른 국가 여권처럼 보이게 해서 심사 당국을 오인시키거나 신분을 숨기는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문서 위조 및 변조, 출입국 관리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외교적으로는 어떤 갈등이 있어도 네네. 일본 국민들은 또 여행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가는 뭐,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Ununited by Music. 유럽의 유명한 국가대항 가요제가 있죠. 유러비전 송 콘테스트가 네. 있는데요. 여기 슬로건이 음악으로 뭉친다라는 뜻의 United by Music입니다. 네. 근데 내년 5월에 이제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음악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분리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전쟁으로 논란이 된 이스라엘 출전이 허용되니까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곳이 유럽 방송 연합인데요. 4일에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유로비전에 참가를 희망하고 새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 모든 회원사는 참가 자격을 갖게 됐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네. 이날 일부 규정이 개정됐는데 이스라엘 출전 여부에 대해서 표결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됐는데 안 했습니다. 연합 측은 이 추가 투표가 필요 없다는데 대다수 회원사가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 주최 측의 얘기와 다르게 총회가 끝나자마자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공영방송이 우리는 내년 대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특히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가요.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명피해와 수많은 민간인을 위협하는 인도적 위기를 감안할 때 아일랜드가 참가한다는 건 양심에 어긋나는 조치다. 내년 대회를 우리는 중계도 안 하겠다. 오. 이렇게까지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유로비전은 유럽방송연합에 속해 있는 56개 방송사가 자국 가수를 국가대표로 내보내서 우승자를 뽑는 대회입니다. 근데 2023년 10월에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이 참가하도록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작년 대회에서 이스라엘 가수인 에덴 골란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연상시키는 곡으로 출전을 하려다가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라는 지적을 받고 제목과 가사를 바꿨습니다. 네. 올해는 이스라엘 대표인 유발 라파엘 가수가 시청자 투표에서 몰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작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네.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 대표 홍보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사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 쪽에 대회 출전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거나 국기 대신에 방송사 깃발을 내걸고 출전해달라라고 유럽 방송연맹이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4개 국가만 보이콧을 선언한 게 아닙니다. 아이슬란드,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도 앞서서 이스라엘을 빼라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독일은 이스라엘이 빠지면 우리가 불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가 내년 대회를 주최하는 나라거든요. 네. 이스라엘 참가를 우리는 지지한다. 지금 유럽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은 방송권료를 내는 빅5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인데 지금 이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럽 방송연합의 재정 부담이 악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4개 나라가 나가면 시청률이나 팬덤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고민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아일랜드는 총 7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네. 스웨덴과 공동으로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유로비전 인기가 자국 내에서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 안 나가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관심을 두질 않겠죠. 네. 이 유로비전 대회는 세계 정세 영향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대회에서 이미 퇴출을 당했고요. 작년에는 스웨덴 유로비전 행사장 밖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에 항의하면서 집회를 여는 등 약간 음악 행사인데 그러게요. 정치 행사화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사요나라 슬램덩크. 일본의 인기 만화죠. 슬램덩크. 네. 성지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가나가와요. 네, 가마쿠라시입니다. 네. 이 가마쿠라시가 에노시마 전철 가마쿠라 고쿄마에역 근처 건널목 그림이 들어간 번호판을 오토바이 전용 번호판에 달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번호판으로 유명했거든요. 네. 이 번호판 때문에 과잉 관광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면서 가마쿠라시가 2026년 1월 말 접수분까지만 교부를 하고 이후에는 발급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디자인이 없고요. 그냥 숫자만 들어간 우리가 익히 아는 일반 그 오토바이 번호판만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가마쿠라시는 일부 시민들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간 번호판 디자인이 관광객 유치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시민들이 사실 애착을 갖고 있는 디자인이어서 안타깝긴 한데 오버 투어리즘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은 가마쿠라시 직원들 명함도 2018년부터 같은 디자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9월에 이미 교체가 된 상황이고요. 네. 이곳이 도쿄에서 가깝습니다. 전철로 한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네. 전 세계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다른 코스들도 있지만 2022년에 슬램덩크 극장판이 개봉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될 거예요. 네.
네. 특히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기찻길 건널목이 영화의 네. 오프닝 장면과 동일한 구도입니다. 철도가 지나는 사진을 찍으려고 관광객들로 밤낮 없이 붐비고 있는데 그 한 장면 찍으려고 그렇습니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막아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차가 그대로 지나가니까 너무 위험해요. 그렇죠. 그래서 8월에서는 홍콩에서 온 어린이가 또 다른 건널목에서 전동차랑 부딪히는 아이고. 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비원도 늘리곤 했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다 많은 보니까 거죠. 이제 도시의 관리 역량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오버 투어리즘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작년에 이 마을이 한 17만 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인데 네. 1,594만 명의 관광객이 아, 찾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네,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혹성 탈출 경계령. 지금 대만에서 원숭이에 의한 농작물 피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네. 대만 의회가 농업부에 포괄적인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라라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농업부 쪽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숭이가 앞으로 5년 안에 대만 전역에 진출할 것이다라고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인데요. 원래는 대만 중남부의 산지에 근처에 있는 과수원이나 농작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최근에 대학 캠퍼스나 도심에도 원숭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협하는 사진, 영상들이 좀 SNS에 많아지고 있고 네. 수도권인 신베이시의 주거 밀집 지역에서도 원숭이가 떠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과 감귤, 커피 같은 농작물 피해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전기 울타리도 좀 지방 정부가 설치를 해봤는데 원숭이들이 학습 능력이 생긴 겁니다. 이 전기 머리가 울타리를 좋잖아요, 원숭이가. 네.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낸 아.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 무리 중에서 사람이 오는지 감시하는 역할 원숭이가 있고 과일을 따먹는 역할을 분담하는 역할이 있고 이렇게 집단으로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는 게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대만 원숭이가 몸 길이는 50에서 60cm, 몸무게가 5 내지 12kg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게 1989년에 야생동물 보호법 제정으로 보호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무분별한 포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이게 보호종으로 지정되니까 개체수가 확 늘은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보호종 목록에서 해제되면서 개체수가 지금 60만에서 80만 마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보호종이 아니긴 한데 여전히 원숭이에 대한 무단 포획과 사살시 벌금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냥 허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네. 영장류잖아요. 그럼요. 포획이나 도살 같은 수단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또 느끼고 거부감을 느껴서 네.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네. 있을 것인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네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ed You 함께 듣겠습니다. New York City can be so pretty from a bird's eye view, because up there, yeah, that's where I first kissed you. A modern day romance, a perfect performance, acting like two fools, saying silly things, whisper sweet nothings, like young lovers only do. I was shaking, you were breathtaking, like the Empire State. My voice was so far, not quite Sinatra, singing songs so great. The clock struck one, the night still ver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수도권에 내린 눈이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진 가운데 시민들은 새벽까지 도로에 고립되는 등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서울 시내와 경기 남부에서는 교통사고 등 눈 관련 신고가 각각 2,0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어제 저녁 충남 태안해역에서 7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전복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10척과 헬기 1대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라도 먼저 스스로 신고한다면 징계를 면책하거나 감면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월 경상수지는 68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돼 3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16일 열립니다. 류신환 방미통이 비상임위원회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 황종일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홍콩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이 홍콩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도 피해를 입었다고요? 네, 말씀해주신 이번 화재는 지난 11월 26일 홍콩 타이포 지역 왕포코트 주거단지에서 발생했고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12월 4일 기준 사망자가 최소 159명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포함한 실종자 31명이 남아있다는 내용도 전해졌는데요. 필리핀 뉴스월드에 따르면 필리핀인 가사 도우미 1명이 사망했고 23명의 해외 노동자가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화재가 낮 시간대에 발생해서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던 노인들과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의 피해가 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3개월 된 아기의 생명을 지킨 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 사연도 전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3개월 된 아기를 살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로도라 알카라즈는 지난달 25일 홍콩에 도착해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왕포코트 아파트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일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불이 난 건데요. 알라카즈는 어린 10대 남동생이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돈을 모으려고 홍콩으로 갔고 고향에는 자신의 5살 배기 아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카라즈는 집주인 여성과 3개월 된 아기와 함께 3시간가량 화마에 더접힌 아파트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젖은 담요로 아기를 감싸는 채로 불길 속에서 탈출했고 네.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이는 크게 다친 것 없이 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카라즈의 사인이 알려지자 필리핀에서는 그를 영웅으로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영웅으로 칭송받는 것은 그럴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해외 노동자의 구조적 취약성과 실태를 덮을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생계도 또 돈을 벌러 가신 거잖아요. 좀 막막해진 네. 상황이라면서요.
네, 홍콩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 중에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고 네.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고용주 상당수가 이번 화재로 희생을 당했거나 그렇죠. 가족을 잃거나 동료를 잃었고 음. 큰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속적인 고용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네. 홍콩의 가사 도우미들은 매주 일요일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데 네네. 이 공원 등지에서도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필리핀은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데요. 2024년 기준 해외 송금액은 GDP의 약 9%를 차지했습니다. 네. 여기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도 속할 텐데요. 홍콩으로 파견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알카라즈의 경우처럼 가족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가사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다시 구하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네. 필리핀으로 돌아오는 것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막막한 네. 자, 그러면 필리핀 정부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지 현장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필리핀 해외 근로자 복지청의 인터뷰에 따르면 네. 필리핀 총영사관이 홍콩 당국이 마련한 대피소에 즉시 배치됐고 화재의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초기 지원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필리핀 측 이주 노동부 장관과 홍콩 측 고위 관리자가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한 가사도우미 유가족에게는 총 80만 홍콩 달러 약 1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부상자는 입원 기간에 따라 총 5만에서 10만 홍콩 달러 약 940만 원에서 1,890만 원, 생존자에게는 2만 홍콩 달러 약 38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지원금이 제대로 잘 지급이 되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잘 전달이 되겠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 이번 화재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지원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이들의 체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가사도우미들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네, 필리핀 선스타 보도에 의하면 총영사관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58명은 안전 확인, 1명은 실종, 그리고 왕포코트 등록 91명은 소재를 추가 확인 중이라고 전했는데 네. 그 이유가 이미 이사했거나 고용주가 바뀌었거나 화재 이전에 귀국했을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명단에 있다는 것이 현장에 있다가 아니라서 확인이 복잡합니다. 그렇군요. 홍콩 노동부는 공지를 통하여 당국이 특별 보조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고용주 가정도 화교에 이주하면서 가사도우미들의 계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계약이 끝나고 2주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홍콩을 떠나야 하는데 네. 이번 화재의 생존자들은 2주 안에 새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 시간이 가장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즉 홍콩 지원금과 별개로 필리핀 쪽에서도 가족 생계 공백을 메우는 브릿지 지원을 붙여줘야 2주 안에 재고용이 안 되면 귀국 같은 최악의 단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도네시아로 가볼 텐데 지금 뭐 동남아시아 여러 곳 태국 비롯해서 인도네시아도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예, 지금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태국,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이쪽에 다 홍수 물난이 굉장히 심한데, 그러니까요. 이제 특히 피해가 심한 곳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마트라 섬입니다. 네. 현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산사태 사망자가 뭐 700명이 넘는다. 이게 어제까지 정도 상황이었는데, 네. 이 수마트라 섬에서도 특히 이 인도네시아의 서쪽 끝에 해당되는 수마트라 섬의 북쪽에 네. 아체 주가 아체. 있고 그다음에 북스마트라 주 네. 이곳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이 아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 분리주의 독립전쟁 그걸로 유명했던 곳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아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수마트라 섬 북쪽 끝에 있고
이 주도이자 최대 도시가 이제 반다아체라는 곳입니다. 네. 근데 여기 원래 한 10개 정도 토착 민족이 산다고 하는데 주민 한 70% 정도가 아체인이라는 민족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인구가 한 550만 명. 근데 물론 여기 땅도 넓습니다. 그렇겠죠. 면적이 한 5만 7천 제곱킬로미터니까 뭐 한국의 한 절반보다도 좀 큰 그런 정도고요. 그렇군요. 이 아체주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이 처음 전파된 네. 곳이라고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네. 이 동남아시아에 이슬람이 확산되는데 여기 아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그 위치를 알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라카 해협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 거기가 원래 옛날부터 향신료 무역, 교역 이런 게 많았던 곳이고, 네. 근데 여기가 또 그래서 이 아체가 위치한 지역을 보면은 이제 서쪽에는 인도양이 있고, 네. 이제 북동쪽에 말라카 해협이 있고, 그다음에 동쪽으로 더 나아가면 뭐 말레이시아, 태국, 뭐 북쪽에 또 가면 뭐 인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랍 무역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해 왔던 이런 무역 중심지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역로를 통해서 이제 이슬람이 이 지역에 처음 전파됐는데 여기 그래서 한 15세기 정도에 이제 뭐 아체 다루살람 왕국이라고 하는데 보통 아체 술탄국 이렇게 불러요. 술탄 그 이슬람 지배자 네. 아체 술탄국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한 17세기에는 거의 이 일대에서 이 아체 술탄국이 제일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후에는 이제 네덜란드 식민지가 네,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예.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땅이 됐는데 네. 여기가 그렇게 무역로고 또 그 향신료 무역 뭐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처음에 포르투갈로 시작해서 뭐 네덜란드, 영국 등 여러 유럽 열강들이 여기를 이제 네. 침입을 한 다들 거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랬다가 이제 네덜란드가 요 일대를 장악을 했는데 사실 이 인도네시아 보통 자바섬, 뭐 수마트라섬, 보르네오섬 그러지만 네. 주로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왕국들이 있던 데가 자바섬이긴 한데 수마트라에는 이 아체 술탄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체 이쪽 지역이 사실은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대요. 그래서 전쟁도 오래 했었고 이게 한 1870년대부터 전쟁에서 한 30년 가까이 해가지고 그렇군요. 이제 아체 술탄국이 완전히 사라진 게 1903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17세기에 전성기긴 했지만 그 네.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2차 대전 때는 이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 땅이었던 인도네시아를 또 일본이 와서 뭐 점령도 하게 됐었고 여기 아체도 그런 같은 역사를 겪었고 네. 그리고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인 1949년에 아체도 여기 인도네시아에 편입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아체 자치주로 이제 인도네시아 영토가 됐던 거죠 그때는. 네. 그 편입된 이후에도 이제 분리 독립 운동 계속 일어났었는데 네, 그 자기네들은 이유는? 자바에 있었던 이 왕국들이라든가 이런 데랑 네.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특히 이게 문제가 됐던 게 1970년대 이때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수하르토 독재 정권이라고 불리는 네. 이 군부 독재 정권, 친미 독재 정권이었고, 근데 이 중앙 정부가 아체 자원을 빼내가면서 사실 아체 주민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가는 게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핍박은 하고 그래서 70년대부터 뭐 자유 아체 운동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네. 이렇게 분리 운동을 벌이니까 중앙 정부가 엄청 강도 높게 탄압하고 그때 인도네시아 군사 정권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어요. 네. 뭐 동티모르라든가 여러 곳에 탄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뭐 불법 구금이라든가 살해 이런 인권 침해 아체도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그래서 강경 진압을 해서 좀 억누르는가 했으면 그다음에 다시 또 불만이 쌓여서 폭발하고 그래서 이제 그 1990년대 말에는 또 이제 아체 지역에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인도네시아 우리 90년대 후반이면은 금융위기도 겪고 그렇죠. 수하르토 독재 정권 이제 쫓겨나던 그 무렵이에요. 그때는 뭐 이제 아체 지역에 대대적인 봉기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네. 당시 아체 인구가 400만 명이었는데 50만 명 정도가 이제 봉기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가 뭐 등대 밀려서 자치권을 조금씩 확대는 해줬는데 아무튼 이 교전이 산발적으로 이제 한 2000년대 초반까지도 교전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렇게 홍수 피해가 큰데 2004년에 쓰나미 피해를 또 예, 크게 그때 뭐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스리랑카, 아체 이런데 피해가 너무너무 컸었죠. 그해 연말에 맞아요. 그런 일이 네. 터져서 아체에서만 이제 그때 사망자가 뭐 20몇만 명 그러는데 사실 아체가 피해가 제일 컸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체에서만 사망자가 17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뭐 이재민이 뭐 50만 명이 넘는다. 너무너무 피해가 컸죠. 네.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그때 이 분쟁이 뭐 어쩌다 보니 이제 끝났습니다.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끝났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 아체 지역에서 재건할 방법이 없으니까 중앙 정부랑 결국은 협상을 해서 네. 그때 핀란드가 중재를 해가지고 헬싱키 협정이라 그래서 이제 반군 무장 해제하고 정부군도 아체에서 철수하고 그리고 나서 2006년에 이제 아체 자치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지금은 아주 폭넓은 수준의 이제 자치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뉴스에서 이제 아체주에서 공개 태형이 있었다. 태형이 여전히 좀 네. 낯선데. 그게 뭐 왜 일부 그런 뭐 거예요? 싱가포르 이런 데도 있고 네네. 일부만 그런데 이게 참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이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의 핍박에 맞서는 아체인데 왠지 내심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참 이게 그 다음에 아체가 그래서 자치를 많이 하게는 됐는데 네. 그 이슬람 정치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 샤리아라고 부르는 이슬람법 있잖아요. 네. 전 근대적인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잘못된 그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같은 건데 이런 샤리아를 반영한 통치를 해요. 아체 자치정부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인도네시아 말로 카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종의 지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 카눈이라는 게 형사 범죄에서 샤리아를 반영한 거를 이제 그 자기네들 법으로 아체 지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인도네시아 전체는 세속주의 국가죠. 네. 그 나라의 법이 있는데 여기는 자치를 한다는 이유로 따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종교 조직들이 이제 그 행정 체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샤리아의 법을 적용하는 또 경찰이 있고 그래서 일종의 뭐 풍속 경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같은 거 복장 단속하고 그다음에 성소수자들 억압하고 네. 이게 2014년에 제정된 이 지방법령 카눈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 네.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술 안 네. 되고 도박 안 되고 불륜이 안 되는 것도 그런데 혼전 친밀 행위가 안 됩니다. 또는 뭐 혼전 성희롱, 성폭력, 네. 무고, 동성애 아. 이런 것 중에 어떤 건 우리가 보기에 범죄인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저거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다 형사 범죄로 규정을 해요. 네. 그래서 형벌이 어떻게 되냐면 태형과 벌금형과 징역형이 그 범죄에 따라서 이제 혼합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성인 남녀가 은밀하게 동석했다. 네. 이 부부가 아닌데 그러면 최대 뭐 10대 그다음에 아동 성폭행 같은 경우는 150대에서 200대. 당연히 아동 성폭행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네. 이거를 공개 태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뭐 복장 단속도 있고 태형도 실제로 집행되는 합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찾아봤어요. 여기에 샤리아 범죄를 주로 다루는 경찰 조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뭐 작년에도 무슬림 복장 규정 위반 그래서 뭐 27명인가 적발됐고 올해 5월 달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위반하면은 공개 태형을 하는데 네.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전체에 뭐 무슬림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냥 우리랑 똑같은 국가인데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 아치에서 지역만 그런 이런 거죠. 일이 일어나는 네. 거에 대해서 그게 막 이제 인도네시아 언론들에서도 이제 공개 태형하면 막 엄청 보도 많이 되고 그러면 이게 맞냐 과연 그래서 이게 인도네시아에서도 항상 전국적인 논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제 그 의회에서 네. 이걸 형사법 개정안 이런 거 그냥 법률 일반적인 거 논의할 때도 이게 과연 아체 지역만 이런 형법을 하는 게 이게 과연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느냐. 자치는 좋은데 이 형법을 과연 우리가 다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이걸 저거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네. 정치적인 쟁점인 거죠. 그러네요. 특히 이제 인권단체들이 문제 삼는 거는 태형. 이게 결국은 아체에서도 정작 이슬람 엘리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빈곤층
약자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이게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아체 정부가 내놨던 방안이 뭐냐면 2019년에 나온 건데 그러면은 여성을 태형할 때는 매질하는 건 여성이 하는 걸로 하겠다. 이게 개선책이었는데 개선 방안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올 8월에도 이제 아체 서부에서 이제 유죄 판결 이제 외도 혐의로 이 여성이 100대를 태형을 맞았대. 이게 공개 태형인데 사람들 보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도네시아 뭐 저녁에 포털에 실리면 또 완전히 여론 들끓고 이게 말이 그렇겠네요. 되느냐. 네, 네. 올해 뭐 2월 달에도 동성애 혐의로 이 남성 2명 그다음에 올해 8월에도 역시 20대 남성 2명 한 80대 정도씩 각자 이제 태형에다가 이걸 보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서 자치를 확보를 했는데 네, 과연 이게 네. 누구를 위한 자치인가? 약자들의 전체 대부분의 사람이 예를 들면 원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이것 때문에 이런 탄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만들죠. 그러네요. 자, 아체주 자원도 많다고요. 예전에 많은 걸로 유명했었죠. 아. 근데 이게 다 좀 예전 얘기예요. 아, 이게 그렇군요. 한때는 여기가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천연가스 생산지였어요. 네. 여기 이미 70년대부터 개발됐던 그 아룬이라는 가스전이 있었는데 이제 바다에 있는 네. 이제 여기가 한때는 인도네시아 전체 LNG 수출에서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했었는데 근데 왜 우리 이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이나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 이런 데서 보면은 서방의 다국적 기업이 들어가서 자원 빼내가고 그렇죠. 그 원주민들이 항의하고 그러면 또 서방 기업 편드는 중앙정부 특히 독재 정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히려 자기네 주민들 탄압하고 네. 이런 일이 인도네시아에서도 계속 있었군요. 벌어졌었고 그게 네. 사실은 아체의 분리주의를 부추긴 면이 이제 많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01년에도 이 아체 주민들이 그 미국의 엑손모빌 네, 네. 상대해서 소송 내고 했었어요. 아. 근데 그게 참 이게 왜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가 왜 저렇게 하나 싶기도 한데 당시에 정부가 그 엑손모빌 시설을 보호해 준다며 군대까지 투입해서 보호를 했는데 그럴 때 보면은 다국적 기업들은 뒤로 쏙 빠져요. 아. 이권만 채가고 그러면 거기 주민들을 탄압하고 이 모든 책임은 현지 정부가 그 내부 갖고 갈등이 있는 되는 예. 거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당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정부 상대로 소송 내고 그 엑소모빌은 혐의 자기네는 상관없다고 부인하고 사업 쏙 빼내가고 이제 중단해 버렸어요. 네. 근데 이미 가스는 거의 다 뽑을 없는 만큼 거예요. 뽑아낸 거고 지금은 아체 지역의 천연가스는 왜 땅속에 있긴 하겠지만 뽑아내서 쓸 정도로 이 그 상업성이 있는 거 그만큼의 매장량은 지금 거의 다 고갈돼서 뭐 어떤 조사에서는 이미 99% 다 뺐었다라고 네. 하고 지금은 이제 에너지 그거는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참 자원도 많았는데 서방 기업들 다 빼가고 자연재해는 또 반복되는 상황이고요. 너무 안타까운데 지역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역 경제가 그 쓰나미로 거의 초토화된 다음에 그거는 집중적으로 중앙정부도 나서고 해가지고 네. 그때 2004년에 나고 그다음에 한 5년 정도 2009년까지 네. 재건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인프라 뭐 도로라든가 뭐 학교 병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집들 이런 거는 2009년까지 거의 다 복구는 완료가 네. 됐습니다. 그걸 네. 뭐 국제기구에서 이거 뭐 복구가 됐다라고 인정을 했고 네. 근데 이제 빈곤, 농촌 지역 같은데 여기 당연히 뭐 농촌이 많죠. 빈곤이 좀 심각하고 격차도 당연히 크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전체 빈곤율은 한 8.6% 정도 되더라고요. 세계은행 자료를 보니까. 네. 근데 아체는 작년까지 한 14% 그렇다가 뭐 올해 기준으로는 좀 낮아져서 12%니까 여전히 인도네시아 전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좀 가난한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들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특별자치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중앙정부 그 재정의 한 2%는 매년 아체에 배정을 해줬었어요. 네. 근데 이게 중앙정부도 이제 자기네도 할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2023년부터는 이거를 절반으로 1%로 줄였습니다. 그마저도. 그러면서 이제 아체도 이제 살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자원은 별로 없어지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 이 홍수를 계기로 해서 환경 파괴 문제가 또 다시 네, 제기된다고요. 이게 이번 홍수가 일어난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면은
11월 말에 이 말라카 해협 쪽에서 네. 이 그 열대성 저기압, 우리식으로 하면 태풍 같은 거, 네. 그게 발생을 했는데 네. 이 인도네시아 기상 당국에서도 이 말라카 대양도 아니고 말라카 해협에서 생긴 열대성 저기압 때문에 뭐 이렇게 수마트라 본선까지 이렇게 큰 타격이 입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래요. 아. 근데 그 자체가 그렇게 열대성 저기압의 에너지가 커진 것도 이제 우리 뭐 태풍 때마다 얘기 나오듯이 기후 변화 그렇죠. 영향이 있는데 네. 이게 육지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산사태 홍수 피해 커진 거는 수마트라 전체의 산림 파괴, 숲이 아. 사라진 거, 그 영향이 크다. 네. 그래서 그린피스가 현지 그린피스에서는 이게 결국은 몇 년 동안 기후 위기가 악화되어 온 거,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 환경 파괴, 네.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래서 지금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향해서 인도네시아 전체적인 개발 정책, 그다음에 기후 대응이라든가 산림 관리 정책 이런 거를 이제는 좀 친환경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사실 이 수마트라 일대에 네. 뭐 천연님, 열대우림들 대부분이 그 식용이라든가 공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파묘 생산하는 아, 농장으로 네. 바뀌고 또 그렇군요. 이제 펄프 때문에 목재 농장으로 바뀌고 이런 영향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엇보다 좀 이재민들의 걱정이죠. 네. 이재민들 지금 뭐 구호 물품 없어서 이제 뭐 네. 이제 배급 문제로 지금 굉장히 정부도 좀 애를 쓰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 아체 지역 참 역사가 복잡한데 그러네요. 네. 이 빨리 이제 피해를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수상한 GPS 인도네시아 아체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